용도주와 목도주가 비단 방석 위에 앉아서 석벽을 향한 채 애써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석파천은 두 사람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는지라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석벽을 쳐다보았다. 한데 첫눈에 그는 약간 실망하고 말았다. 23칸의 석실에는 도형이 있었으나 최후의 석실에는 글자만 있었고 그림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백자재를 찾아가 오늘 돌아가야겠다는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작정했다. 수일 후 수아와 석청 부부를 만나게 되었을 때의 광경을 그려보며 속으로 여간 흐뭇해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즐거운 광경을 그려보며 그는 무릎을 꿇고 두 도주에게 몇 번 절을 한 후 입을 열었다. 두 분 도주께서 관대하게 대해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석벽의 무공을 익히게 해주셨으니 한평생 이 호의는 잊지 않겠습니다. 불초는 이제 돌아갈까 합니다. 용, 목두 도주는 그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만 석벽을 향해 넋을 잃고 있었다. 그가 말을 하고 절을 하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석파천은 고심한 무공을 익히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그토록 정신을 빠뜨리게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따라서 그는 두 사람의 시선을 따라 다시 석벽을 바라보았다. 벼랑간 벽에 쓰인 문자들이 맴돌면서 훨훨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동시에 그는 불현듯 어지러움을 느꼈다. 정신을 가다듬어 그는 다시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다. 머리가 띵해졌다. 그는 시선을 돌리며 생각했다. 저 글자들은 어째서 저토록 이상할까?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우니. 호기심이 일어 그는 다시 시선을 석벽에 던졌다. 글자의 획 하나하나가 한 마리의 올챙이로 변하여 벽 위에서 꿈틀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시력을 돋우고 바라보면 그 올챙이 같은 획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릴 적에 홀로 황량한 산속에서 살면서 매번 봄철을 맞게 되었을 때 종종 산개울에서 많은 올챙이를 잡아서는 봉우리 위에 물이 고여 이루어진 조그만 연못 속에다가 가두어 놓고는 했다. 그 올챙이들이 발이 자라나고 꽁지가 빠지면서 개구리로 변해 연못에서 뛰어나와 개골개골 하는 소리로 온 산 위를 시끄럽게 하던 광경을 보고 듣고 하면서 적지 않은 외로움을 씻어낼 수가 있었던 터였다. 이때 마치 다시 어릴 때의 소꿉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서 그는 자세히 한 마리 한 마리의 올챙이 모양을 살펴보았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올챙이들이 위로 뛰거나 아래로 뛰어내리는 자세를 하고 있는데 제각기 그 자세가 틀려 매우 재미가 있었다.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등 뒤에 지향혈 내식이 절로 훌쩍 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알고 보니 이 올챙이들은 함부로 뛰며 헤엄치는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내공조식과 관계가 있구나.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는 다시 한 마리의 올챙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등 뒤에 현추혈이 절로 툭 튀었다. 그리고 지향혈에서 현추혈로 이어지던 한 가닥 내식은 끊어졌다. 눈을 들어 다시 세 번째 올챙이를 바라보았다. 내식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벼랑간 옆에서 냉랭한 음성이 들려왔다. 석방주께서 태영경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보니 과두문의 정통한 석학이었구려. 석파천은 그 말에 고개를 돌렸다. 목도주가 형형한 안광을 빛내며 자기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그는 그만 얼굴을 붉히며 재빨리 말했다. 불초는 글이라고는 한자도 모릅니다. 다만 저 올챙이들이 매우 재미있게 느껴져 몇 번 더 보았습니다. 목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군. 저 태영경은 옛날 과두문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석방주는 나이가 젊은데도 그와 같이 오래되고 오묘한 문자를 알아보다니 정말 기재외다. 석파천은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더 보지 않겠습니다. 두 분 도주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그만 물러가지요. 목도주는 급히 말했다. 아니, 사양할 것은 없소. 이곳에 앉아서 얼마든지 보구려.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두 눈을 감았다. 석파천은 그곳에서 걸어 나오려고 했으나 그대로 떠난다면 목도주에게 신뢰가 될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조금만 더 보고 나가자고 작정하고 석벽에다 시선을 던졌다. 벼랑간 배에 있는 중주혈이 절로 경련을 일으키듯 격렬하게 떨렸다. 동시에 그의 전신이 함께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 올챙이들은 정말 이상하다. 개구리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토록 크게 뛸 수 있을까? 크게 동심을 일으킨 그는 한 마리 한 마리 올챙이를 대할 때마다 몸에 있는 혈도가 맹렬히 약동하는 것이 매우 재미있었다. 벽에 그려진 올챙이는 수천수만을 헤아리고 있었다. 때로는 공교롭게 두 곳의 혈도와 경맥이 함께 이어져 전신이 시원해지기도 했다. 그는 볼수록 흥이 솟구쳐서 목도주에게 한 말은 잊어버리고 스스로 합당한 올챙이를 찾아 각처의 혈도와 경맥들을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하나 벽의 올챙이들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전신에 수백 곳이나 되는 혈도를 모조리 내식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은 쉬운 노릇이 아니었다. 석실 안은 햇살도 보이지 않고 등불만이 켜져 있어 밤낮을 알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배가 고프면 석실 밖으로 나가 국수를 먹거나 하면서 8-9끼니를 먹게 되었을 때 잊게 된 혈도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올챙이들은 한 마리 한 마리가 모조리 그의 몸 안경맥 혈도 속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한 마리의 조그만 개구리가 된 듯 사지백해에서 훌쩍훌쩍 뛰노는 것이 아닌가. 석파천은 재미있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했다. 석파천은 별 수 없이 몇 곳의 혈도를 이었다. 그렇게 여러 곳의 혈도를 꿰듯 연결하자 마구 뛰놀던 내식이 약간 가라앉았다. 하지만 한 곳의 혈도가 가라앉게 되면 다른 곳의 혈도가 또 움직였다. 그는 마치 마귀에 홀린 듯 석벽의 문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게 되었고 피곤해서 도저히 견딜 재간이 없으면 벽에 등을 기대고 잠을 잤다. 잠을 잔 이후에 다시 수천수만을 헤아리는 올챙이에게 넋을 빼앗기곤 했다. 이와 같은 흐리멍덩한 의식 속에서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잤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모조리 올챙이를 연구하는 데 소모하게 되었다. 때로 그는 용 목두 도주가 자기에게 기이한 눈빛의 시선을 던지는 것을 알아차렸으나 부끄러운 감정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되었고 차츰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갑자기 체내의 진기가 거세게 들끓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7-8곳에 정체된 혈도를 뚫고 양자강의 물줄기처럼 급속히 온몸의 경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단전에서 머리 위로 솟아올랐다가 머리 위에서 다시 단전으로 내려갔다. 자꾸만 그 속도는 빨라졌다. 그는 놀람과 당황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 사지백해에서는 어떻게 내쏟아버릴 수도 없는 기운이 넘쳐 흐르는 것 같았다. 그는 그 기운을 주체할 수 없어 그 바람으로 오학도위경이라는 장법을 펼쳐냈다. 장법을 펼쳐냈으나 내력이 더욱더 끌어올랐다. 오른손으로 검을 쥐는 자세를 취하고 십보살일인이라는 검법을 펼쳤다. 손에 검이 없었으나 검초는 잇따라 펼쳐지고 있었다. 십보살일인의 검법이 미처 다 펼쳐지기 전에 전신의 근육이 마치 터질 것처럼 팽창되었다. 그리고 진기는 자기의 뜻과는 달리 조객만호형이라는 경맥 운행을 가리킨 도보를 따라 흐르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는 손과 발을 춤추듯 놀리게 되었다. 매우 기뻐서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했고 고뇌에 휩싸여 어쩔 줄 모르는 행동 같기도 했다. 조객만호형이 끝나자 곧이어 오구상 설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는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석벽의 도보들이 한 폭 한 폭 뇌리에 절로 떠올랐다. 은안조백마에서부터 23번째 글귀인 수능서각하까지 단숨에 펼쳐내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검법과 장법은 말할 것도 없고 경공신법과 내공이 모조리 하나로 뭉쳐지게 되었고 어느 것이 장법이고 어느 것이 검법인지 분간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수능서각하라는 초시까지 모조리 펼쳐내게 되자 진기는 거꾸로 흐르게 되었다.
22번째 글귀인 불참 세상형 에서부터 거꾸로 펼쳐져서는 첫 번째 글귀인 조객만호형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다. 장법을 모조리 펼쳐낸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만 휘파람을 길고 우렁차게 내불었다. 삽시간에 사형객이 전수해준 염염공과 인형의 몸뚱아리에서 배우게 된 내공, 설산파의 제자들이 검수를 연마할 때 본 설산검법, 정당이 전수해준 금나수법, 석청 부부가 전수해준 상청관 검법, 그리고 산호파가 전수해준 금오도법 등이 모조리 뇌리에 떠올랐다. 그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마구 손짓을 했다. 이미 순서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다. 장자담주에도 좋고 탈검슬 전횡도 좋았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되었고 웅기조식도 할 필요가 없었으며 초식을 가다듬을 필요조차 없었다. 석벽에 수천수만이나 되는 초식은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속에서 손발로 전해지는 것이었다. 그는 연마하면 연마할수록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어 그만 껄껄 웃고 말았다. 하하, 정말 묘한데. 그러자 두 사람이 일제히 갈채를 보냈다. 정녕 절묘하오. 석파천은 그만 깜짝 놀라 손을 멈추었다. 용도주와 목도주가 각기 석실 한 모퉁이에 서 있었다. 얼굴 가득 놀라움과 기쁨의 빛을 띠고 그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석파천은 재빨리 말했다. 불초가 그만 함부로 소란을 피우게 된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는 속으로 멋대로 움직이고 멋대로 부르짖어 두 분 도주의 무공 연마에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해 그만 황송해졌다. 두 도주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으며 전신의 옷이 모조리 젖어 있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서 있는 석실의 모퉁이에도 땀방울이 흘러 질퍽했다. 용도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석방주는 정말 하늘이 내린 기재회다. 축하하오. 나의 절을 받으시오. 그러고 나서 그는 절을 했다. 목도주 역시 절을 했다. 석파천은 깜짝 놀라 재빨리 무릎을 꿇고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두 분께서 이러신다면 불초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용도주는 말했다. 석방주. 아무쪼록 일어나십시오. 석파천은 몸을 일으켰다. 용도주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갑자기 몸을 두어 번 휘청하더니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목도주 역시 두 손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린 채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석파천은 놀라 물었다. 두 분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러고는 다가가 용도주를 부축해서 잘 앉히고 목도주도 부축해서 앉혔다. 용도주는 고개를 흔들더니 얼굴에 미소를 띠고 웅기조식에 들어갔다. 목도주 역시 두 손을 합장하더니 스스로 웅기행공했다. 석파천은 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용도주와 목도주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속으로 놀람과 의혹을 금할 수 없었다. 한참 만에야 목도주가 길게 숨을 내쉬더니 벌떡 몸을 일으키고는 용도주에게 달려가 얼싸안았다. 두 사람은 함께 얼싸안고서는 소리내어 껄껄 웃었는데 매우 즐거운 듯 했다. 석파천은 두 사람이 어째서 그토록 기뻐하는지를 몰라 그저 멍하니 따라 웃을 뿐이었다. 또 그 자신은 결코 이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크게 놓았다. 용도주는 석벽을 붙잡고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입을 열었다. 석방주, 우리 형제는 수십 년간 마음속에 품어온 의문을 그대의 도움으로 오늘 깨우치게 되었소. 그러니 우리는 고맙게 여기는 바이오. 석파천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내가 언제 깨우치게 했다는 것입니까? 용도주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석방주, 그렇게 겸손해할 것은 없소. 그대가 협객행의 석벽 그림을 터득하게 된 것은 당근 무림에서 제1인자가 된다는 그 말과 다름이 없는 것이오. 과거 이 석벽에다 그림과 글귀를 남긴 선배님 외에는 아마 석방주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오. 석파천은 황송해서 말했다. 불초가 어찌 감히 그와 같은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용도주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석벽의 옛 과두문으로 말하면 불초와 목형제가 겨우 일성 정도 이해할까 말까 한데
석방주께서는 아낌없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소이까? 석파천은 용도주를 바라보다가 목도주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 진지한 빛이 감도는 것이 결코 거짓으로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리고 매우 아쉬워하는 표정이 서려 있는 것이 자기가 비밀을 털어놓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석파천은 재빨리 입을 열었다. 두 분에게 말씀을 드리지요. 이 올챙이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바로 중주혈이 훌쩍 뛰어놀았으며 저 올챙이를 보자 태역혈이 크게 뛰어놀았지요. 그러고 나서 그는 한 마리의 올챙이를 가리키며 두 사람에게 설명을 했다. 그런데 그가 한참 동안 설명을 하다 보니 용도주와 목도주는 어리벙벙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 않은가? 석파천은 물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용도주는 더듬더듬 말했다. 원래 석방주는 한 마리의 올챙이를 보았구려. 글자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편의 태연경을 이해할 수 있었소? 석파천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불초는 어릴 적부터 글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한자도 몰라 부끄러울 뿐입니다. 목도주는 일제히 놀라며 이구동성으로 물었다. 글자를 모른다고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글자를 모릅니다. 나는 중원으로 돌아가서 수아에게 글자를 가르쳐 달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글자를 알아보는데 저 혼자 모른 데서야 남의 비웃음밖에 더 사겠습니까? 목도 도주는 그의 얼굴에 진지한 빛이 감돌 뿐 조금도 교활한 빛이 없는 것을 보고 결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용도주는 머리가 어지럽기만 해서 석파천을 붙잡고 물었다. 글자를 모른다면서 첫 번째 석실에서 23번째 석실까지 벽에 써있는 그 많은 주해를 누가 풀었소? 석파천은 담담하게 말했다. 아무도 풀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백할아버지께서 몇 마디 풀이를 했고 관동의 범나으리께서 몇 마디 설명을 했지만 이해하지를 못해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저는 다만 그림만 보고 아무렇게나 생각한 것이지요. 갑자기 그림 위에 구름송이나 조그만 검과 같은 것이 있어서 몸 안에 뜨거운 기운과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용도주는 황급히 말했다. 혹시 이것이 하늘의 뜻이 아닐까? 이분석 방주가 바로 하늘이 내린 기재가 아니겠는가? 목도주는 갑자기 발을 구르며 부르짖었다. 아, 알았소이다. 알았소이다. 형님, 원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용도주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러나 그도 역시 깨닫는 바가 있었다. 두 사람은 수십 년간 같이 생활해왔고 무공도 같이 갈고 닦았다. 그리고 공력도 비슷했다. 다만 목도주는 원래 말이 적어 용도주보다 번거로운 일을 덜 접했기에 좀 더 빠른 시각에 그 요결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내 손을 서로 마주잡고 꼭 쥐었다. 얼굴에는 처량하면서도 씁쓸한 빛이 서렸고 또한 기뻐하는 착잡한 빛이 서려 있었다. 용도주는 고개를 돌리더니 석파천에게 말했다. 석방주, 다행히 그대가 글자를 모르기에 이와 같은 커다란 의문을 풀 수가 있었소. 이제 우리 형제들은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겠구려. 석파천은 머리를 극적극적했다. 아니,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용도주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원래 이 많은 주석이라고 붙여놓은 글귀를 말하면 일부러 사람으로 하여금 엉뚱한 기로로 들어서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왜다. 그러나 그림과 글귀를 연구하는 사람치고 그 어느 누가 주애를 애써 생각하지 않겠소? 석파천은 기이한 생각이 들어 물었다. 도주께서는 그 많은 글귀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까? 용도주는 대답했다.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크게 해를 끼친 것이 왜다. 만약에 그와 같은 주애가 없었다면 우리 두 사람이 그토록 많은 심혈을 기울이며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 왜다. 목도주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고 보니 이 태연경은 진짜 과두문이 아니었군. 겨우
경맥혈도의 노선과 방위를 가리킨 데 불과했으니. 그리고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을 이었다. 아, 40년이란 세월을 어디 가서 찾는담? 용도주는 길게 숨을 불어내며 말했다. 태영경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된다고 하더니, 형제, 자네 머리카락은 정말 하얗게 새어버리고 말았네. 목도주는 용도주의 머리를 바라보았다. 그 역시 냉소를 흘릴 뿐 더 말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똑같이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 뜻은 당신의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어버렸다는 것이었다. 목두 도주는 서로 마주보며 장탄식을 내뱉었다. 갑작스럽게 그들은 매우 늙어 보였다. 그날 동지팥죽을 먹을 때 위풍당당하고 정신이 또렷해 보이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석파천은 크게 의혹을 느끼고 물었다. 그렇다면 석벽에 일부러 그와 같이 많은 글자들을 써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용도주는 고개를 흔들었다. 뭐라고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소이다. 이 무림 선배는 아마도 후세의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절세의 무공을 터득하는 것을 싫어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후에 주석을 갖다 붙인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지.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탄식하듯 말했다. 그러나 옛날 일을 그 누가 알 수 있겠소? 목도주는 입을 열었다. 어쩌면 이 무림 선배님들은 선비들을 좋아하지 않아 일부러 그와 같은 함정을 파놓은 것인지도 모르고, 그리하여 석방주와 같이 그를 모르는 중후하고 얌전한 사람이 득을 보도록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요. 용도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선배님의 의도는 정말 매우 깊소. 그러니 그 누가 추측이나 할 수 있었겠소? 석파천은 두 사람의 표정과 태도가 매우 지쳐있고 이제 모든 일에 실망한 듯한 태도를 보이자 속으로 미안하게 생각했다. 두 분 도주, 만약 제가 배운 재간이 확실히 도해를 터득한 것이고 쓸모가 있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두 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곧장 첫 번째 석실로 들어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코 털끝만치도 속이지 않겠습니다. 용도주는 쓰디쓰게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소영제의 호의는 우리 두 사람이 명심하겠소. 소영제는 정말 마음이 인자하구려. 응당 그와 같은 덕을 보아 마땅하다 하겠소. 이후 무림을 이끌어 나갈 때 중생을 위해 복을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더욱더 고맙게 생각하겠소. 목도주는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바로 그렇소이다. 도해의 수수께끼가 이미 풀어졌으니 우리 두 사람의 소원은 충족된 셈이요. 소영제가 무공을 연마한 것이나 우리 두 사람이 무공 연마에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요. 석파천은 간청했다. 그렇다면 이 올챙이와 같은 그림에서 얻은 바를 두 분에게 이야기해 드리지요. 용도주는 처연히 웃으며 말했다. 신공은 이미 적절한 사람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에 벽의 도보도 공덕을 완만하게 이룬 끝에 이제 사라지게 되었소. 소영제, 저것을 좀 보시오. 석파천은 고개를 돌리고 석벽을 바라보았다.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석벽에 올챙이 글들이 쓰여있던 곳에서 돌가루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올챙이 문자도 이곳저곳 지워져서 겨우 7, 8성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용도주는 담담한 기색으로 말했다. 소영제가 조금 전에. 목도주는 재빨리 그 말을 가로챘다. 그 일은 천천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들은 빨리 무사람들을 불러 이를 선포하는 것이 어떻겠소? 용도주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좋고 말고. 석방주 갑시다. 석파천은 감히 앞장서지 못했다. 목두 도주의 뒤를 따라 석실에서 걸어 나왔다. 용도주는 즉시 무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도록 분부하고 제자들을 불렀다. 모두 대청에 모이도록 한 것이다. 원래 석파천은 석벽의 신공을 터득하게 된 이후 자기도 모르게 신이 나서 연습을 했던 것이다.
용, 목 두 도주는 이를 보고 크게 놀라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하여 용 도주는 즉시 앞으로 나아가 손을 써서 한번 맞서 보았다. 이때 석파천은 마침 신이 들린 사람처럼 날뛰고 있었는데 그 누가 공격을 해오자 자연스럽게 반격하여 상대를 해주었다. 수초가 지나게 된 이후 용 도주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다. 이에 목 도주가 즉시 앞으로 나와 협공했다. 두 사람의 무공은 당근 무림에서 이미 버금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두 사람이 힘을 합했는데도 석파천이 새로 터득한 신묘한 무공에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이 즉시 초식을 거두어들였더라면 석파천 역시 자연스럽게 손을 멈추게 되었을 것이지만 두 사람은 벽에 쓰인 무공이 도대체 얼마만한 위력이 있는지 시험을 해볼 양으로 계속 엄밀한 공세를 퍼부었던 것이다. 두 사람의 강세가 강맹하면 강맹해질수록 석파천의 반격도 강해져 갔다. 세 사람의 장풍과 장력이 서로 맞닥뜨리게 되고 소용돌이치면서 석벽을 후려치게 되었다. 석벽의 표면은 그만 세차게 휘몰아쳐 오는 장력에 견뎌내지 못해 허물어져 나가게 되었다. 용도주와 목도주의 장력만 하더라도 석벽을 깎고 훼손시키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석파천의 내력이 본래 극도로 강한데 새로이 얻은 공력마저 보탠 것이다. 세 사람의 장력이 모두 무학에서는 최고의 재간에 속하는 것이고 그 예리함이 금방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서 석벽이 망가지기는 했어도 그 즉시 가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바삭바삭 모래알처럼 화해서 떨어지는 것이었다. 목도주는 석파천이 무공을 연마하게 되었을 때 마침 꿈속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자기 몸밖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용도주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석파천이 자기도 모르게 석벽을 훼손한 사실에 괴로워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석벽이 훼손된 것은 그들 두 사람이 손을 써서 맞서 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므로 결코 석파천만을 나무랄 수는 없기도 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대청에 가서 앉았다. 무리민들과 무채자들이 차례로 도착했다.